김선옥은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62년을 살아온 몸이 어느새 새벽을 부르고 있었지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안경을 쓰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선옥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무료했지만 지금은 나름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 시장 보기, 저녁 준비까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나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15동이 멀리 보였습니다. 선옥은 무의식 중에 그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한다고 했지요.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바지락을 넣고 두부도 듬뿍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빈 식탁에서 혼자 아침을 먹게 될 것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바쁜 일상이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는데 은퇴 후엔 정적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 전 아들 민호는 갑자기 해외 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기회가 왔다며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떠난 뒤로는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국제 전화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싶어 이해하려 했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옥은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과 수줍게 미소 짓는 유나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걱정할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선옥은 평소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경비 아저씨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배가 온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은퇴 후 생긴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지요. 경비실은 따뜻했습니다. 김경비가 커피를 한 잔 권했습니다. 선옥은 감사하다며 받아들었습니다. 경비실 벽면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아파트 단지 곳곳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동의 입구, 주차장, 놀이터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모니터였는데 왜인지 오늘은 계속 시선이 갔습니다. 김경비는 선옥의 시선을 눈치채고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시간대로 되돌렸습니다. 빨리 감기와 되감기를 반복하더니 특정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나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나 옆에 깡마른 남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유나가 무언가를 남자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이나 미음 같은 것을 먹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자의 체형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키와 어깨선, 걸음걸이의 습관까지 모든 것이 민호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민호는 해외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깡마른 뒷모습은 계속 선옥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김경비는 며칠 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나가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올 때마다 그 깡마른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때로는 유나가 남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오후 2시경 또 다른 남자가 유난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어 의사나 전문직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가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깡마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지 가장 섬뜩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정말 민호라면? 그렇다면 해외 연수는 거짓말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지만 왜 그렇게 말라빠진 모습인지, 왜 숨어 다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을 나온 선옥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단련된 관찰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다가도 자꾸 CCTV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에 소금을 넣는 것도 잊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습니다. 오후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선옥은 거실을 서성이며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유나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고 쉬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울고 난 뒤 같기도 했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유나는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민호 소식을 묻자 아직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피곤하다며 일찍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에서도 선옥은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CCTV 속 그 깡마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자 아래 가려진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유나에게 의지하는 모습. 교직 시절, 선옥은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디가 아픈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 직감이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선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유난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며느리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15동의 불빛 몇 개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집이 유난의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감춰진 진실이 선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라는 씨앗이 선옥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실 찾기의 여정을 예감하며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옥은 오전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유나가 좋아하는 사과와 직접 만든 밑반찬을 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 집을 방문하려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15동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선옥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CCTV에서 본 그 깡마른 남자의 모습, 유나를 부축하며 걷던 그림자, 무언가를 먹여봤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유나에게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어야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틀렸다는 뜻이었지요. 선옥은 다시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유나의 생일인 429였습니다. 분명히 맞는 번호였는데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혹시 실수했나 싶어 몇 번 더 시도해 보았습니다. 민호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선옥 자신의 생일까지 눌러보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드나들던 곳인데 언제 비밀번호가 바뀐 것일까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정말로 집안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선옥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쉽게 발걸음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고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선옥만 홀로 불안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받는 유나였는데 오늘은 한참 후에야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놀란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짧고 냉정했습니다. 유나는 집에 없다고 했고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봤지만 다음에 오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간 가족으로 지내온 며느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옥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유나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전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만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에 선옥은 민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다면 국제 전화가 될 것이고 시차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민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같은 안내가 나왔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쓰는 번호가 따로 있는 것인가 싶어 유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유나는 해외에서는 다른 번호를 써야 한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현지 사정이 복잡해서 연락하기 어렵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또다시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옥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옥은 다시 15동으로 갔습니다. 혹시 유나가 돌아왔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나오는 중년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며칠째 옆집이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패턴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함께 오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유나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았고 CCTV에서 본 그 남자와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민호가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옥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며느리 행동이 이상하다고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여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 도착한 선옥은 당직 경찰관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경찰관도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세대 차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답답함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CCTV에서 본 이상한 장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깡마른 남자가 유나와 함께 다니는 모습, 유나가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먹여주는 장면, 집을 드나드는 또 다른 남성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선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처음보다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 연락이 두절된 지 3개월이면 충분히 조사할 사안이라며 실종신고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CCTV 영상도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선옥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CCTV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선옥의 말대로 이상한 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 장면, 그리고 다른 남성이 집을 드나드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어제 며느리에게 연락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병원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선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 해외 연수가 아니라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째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형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외 연수는 거짓말이었고 아들은 병원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32년을 키운 아들의 어머니인데 왜 이런 중대한 일을 숨겨왔을까요? 분노와 슬픔,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형사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며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메모지에 병원명과 병동을 적어주었습니다. 선옥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의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불륜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게 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선옥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쌓인 불안과 걱정,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민호의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 8층이라고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면회 시간과 규칙에 대해 설명했지만 선옥의 머릿속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선옥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 모른 채 살아온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8층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선옥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의 신호음이 들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실과의 마주침을 앞두고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간의 오해와 걱정이 끝나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선옥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침대들이 줄지어 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깜빡이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호음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3시부터였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옥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3개월 동안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한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지켜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살이 빠져 야위었고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단정하지 못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선옥을 보자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옥도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나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선옥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선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5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피곤해하고 감기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와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치료비 문제가 막막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해외 연수라고 둘러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잘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지난 3개월간의 생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귀가할 때마다 현관에서 옷을 벗고 즉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새벽 청소일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유나의 원래 직장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배달 일도 했습니다. 선옥은 CCTV에서 본 깡마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민호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체중이 20kg 이상 빠졌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모두 빠졌고 걷기도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가끔 민호를 잠깐 집에 데려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음식만으로는 영양 보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워낙 약해서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몰래 나왔다가 아침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집을 드나들던 젊은 남성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는 의대 후배 인턴 의사였습니다. 민호의 상태를 확인해주고 집에서 간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던 은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불륜녀로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온 유나가 안쓰러웠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함께 감당했어야지. 선옥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랬대요. 꼭 나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지만 딸 같았고 함께 아파해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안내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러 대의 침대가 있었고 각각 의료 장비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선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스가,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선옥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왔어. 선옥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이 말라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선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이겨내자. 선옥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살아있었고 의식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온 선옥은 대기실에서 유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 선옥이 먼저 물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요.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옥은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합쳐도 몇 개월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건 다 쓰자. 그리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감사함과 죄송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가족이야. 선옥은 유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의사와 상담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민호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1차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위해서는 HLA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일치할 확률은 25% 정도였습니다. 선옥과 유나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증자를 찾는 것보다 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빨리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선옥과 유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선옥과 유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골수 기증자는 어떻게 찾지? 선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방송에 나가기도 한대요. 하지만 확률이 낮아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선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인맥이 있었습니다. 교사 동료들, 제자들, 학부모들,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선옥이 말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증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긴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였습니다. 선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골수 이식, HLA 일치, 기증자 찾기.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아들의 생명과 직결된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어제 인터넷에서 인쇄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골수 기증에 관한 정보, 기증자를 찾는 방법들, 성공 사례들.
선옥은 밤늦게까지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익힌 꼼꼼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보낸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선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증자 찾기를 시작하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이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옥과 유나의 HLA 검사를 먼저 받고 동시에 기증자 찾기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낮다고 했습니다. 수만 명 중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선옥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선옥이 35년간 근무했던 초등학교였습니다. 후임 교장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옥은 민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골수 기증 등록만이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교장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전 교직원에게 알려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하나둘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옥과 함께 일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눈 정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PD와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호소해도 될지 물었고 PD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선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선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골수 기증자를 찾고 있다고, HLA가 일치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의 상황, 치료 과정, 기증자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든 것을. 방송이 끝나고 PD는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직후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골수 기증 등록을 문의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도 문의 전화가 몰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선옥은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였지만 요즘엔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목사님은 선옥의 사정을 듣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알리고 예배 후에는 간단한 설명회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증이 어려운 분들도 주변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나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학교 동창들,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민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부탁이라는 글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등록해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선옥의 마음은 조급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옥의 검사 결과도 나왔지만 HL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선옥은 여전히 단단한 목소리로 끝까지 해보자고 답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골수 기증. 등록을 한 김대호 씨 28세의 HLA가 민호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기증 의사도 확실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 선옥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옥은 전화를 끊고 유나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찾았다고, 기증자를 찾았다고 외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며 바로 이식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민호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입모양을 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곧 나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기증자 김대호 씨와의 만남도 성사되었습니다. 젊고 선량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김대호 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식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민호는 먼저 강화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몸의 골수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선옥과 유나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든 것을 나누며 버텼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학교 동료들도 매일 안부를 물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시민들도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유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선옥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이식 수술 당일이 왔습니다. 민호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김대호 씨도 골수 채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선옥과 유나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선옥과 유나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새로운 골수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집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함께였습니다. 기적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인연들, 교회에서 만난 이웃들, 그리고 라디오를 들은 낯선 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 의사로부터 들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의 새로운 골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 백혈병 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거실로 나온 선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 바람조차 차갑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으니까요. 바지락도 넣고 두부도 듬뿍 넣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맛 그대로였습니다. 오전 10시 선옥과 유나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유나를 바라보니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미소도 자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꿈 같아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옥은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겪으며 더욱 끈끈해진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호가 침대에 앉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르긴 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머리에 쓴 모자 아래로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엄마,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민호는 차창 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봄꽃들이 피어 있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선옥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냄새가 그대로네.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냄새, 엄마 냄새, 추억이 담긴 냄새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유나는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직 약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선옥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유나가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까지. 평범한 한국의 가정식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식사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 입맛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의 맛은 특별했습니다. 맛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선옥과 유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옥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오해들, 진실을 알게 된 충격,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기적 같은 회복까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나가 얼마나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야. 선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하다. 선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한 두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증자 김대호 씨가 안부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민호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김대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민호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김대호 씨는 별일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호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타인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보다 소중한 은인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대호 씨가 돌아간 후 온 가족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병을 진단받았을 때의 충격, 치료 과정에서 겪은 고통, 그리고 가족들이 고생할까봐 숨겼던 마음까지. 정말 미안했어, 엄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됐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자. 선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유나도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 치료비 걱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해까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된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나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선옥은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여기저기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각각의 창문 안에는 각각의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은 행복할 것이고 어떤 집은 아픔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옥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6개월 전 CCTV 속 그림자를 보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의심은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진심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선옥은 조용히 일어나 민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아직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민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선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무 편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오네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옥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민호가 잠들지 못할 때 이렇게 옆에 앉아 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야. 네,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함의 소중함.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유나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응, 오늘은 좀 늦잠 잤네. 두 사람은 함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집에서의 하룻밤이 보약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와 밑반찬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식사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옥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다시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1년 후, 선옥은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이미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자라났고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체중도 많이 늘어서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엄마. 요즘 잠이 일찍 깨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유나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란말이를 굽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년 전 새벽마다 청소일을 나가던 그 초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선옥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좋아서요. 유나의 대답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1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언제나와 같은 메뉴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죠?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3개월마다 받는 정기 검사예요. 민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것을. 오후에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길이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감사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전히 양호했습니다. 백혈병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새로운 골수도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김대호 씨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옥의 교사 동료들, 교회 교인들, 그리고 김대호 씨까지 1년 전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한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더라고요. 선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옥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CCTV 속 그림자를 보고 느꼈던 의심, 며느리를 불륜녀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자책감.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자. 선옥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을게요.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더 많이 의지할게요.
유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써본 적 없던 일기를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아들이 건강하고 며느리가 웃고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1년 전 의심과 불안으로 바라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밤늦게 일하고 있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집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삶의 이야기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옥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견디고 서로를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또다시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민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유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네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아. 선옥이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오늘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메뉴, 어제와 똑같은 시간, 어제와 똑같은 자리.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사랑으로 끝났고 이제 정말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